이른 아침 부산 항구 근처 노동자 동네의 좁은 골목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 바닷소금에 낡고 변색된 양철 지붕 위로 야른 빛의 막을 드리웠다. 마른 생선 냄새, 기름 냄새가 이른 아침의 노점상 외침과 트럭 경적 소리에 뒤섞여 동트기 전에 항상 깨어나는 도시에 익숙하지만 혹독한 협주곡을 만들어냈다. 작은 집의 허름한 계단에 한 젊은 여자가 조용히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목이 해진 두꺼운 회색 코트를 입고 끊어진 샌들끈을 천천히 꿰매고 있었다. 서툰 동작, 피곤한 눈빛이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골목 끝 햇살처럼 결코 꺼지지 않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혜진, 26세, 새 식구의 맏딸이었다. 어머니 윤순자 씨는 심한 퇴행성 관절염을 앓으며 어시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청소 일을 했다. 남동생 윤지호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가난한 집안 형편의 혜진은 가장이 되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부산 곳곳을 배달하는 프리랜서로 일했다. 엑셀을 밟을 때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는 낡은 스쿠터를 타고 배달 한 건에 겨우 몇천 원을 벌었지만 그녀에게는 한 푼 한 푼이 생존과 직결되었다. 그녀는 늦었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는 것에 자신의 지연 뒤에 숨겨진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는 고객들의 차가운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무더운 날이었다. 혜진은 깊은 골목 안에서 첫 배달을 했다. 물건을 받은 중년 여성은 포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얼굴을 찌푸렸다. 이렇게 배달해요? 다음부터는 여기서 주문 안 할 거예요. 그녀는 퉁명스럽게 말하고 문을 쾅 닫았다. 혜진은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땀을 닦으며 다시 길을 나섰다. 익숙한 무력감에 마음이 괴로웠지만 정오 무렵 혜진이 나무 그늘에 잠시 멈춰 아침에 싼 식은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전화기가 다시 울리며 새로운 배달 주문을 알렸다. 이번에는 도심의 한 주소, 높은 유리 빌딩들이 곱게 뻗은 아스팔트길 옆으로 즐비한 곳이었다. 그녀는 스쿠터를 시동 걸고 광안리 도로의 빽빽한 차량 행렬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다. 하지만 언덕 근처 한적한 모퉁이에서 혜진은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의 이마는 땀으로 흥건했고 타는 듯한 햇볕 아래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는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혜진은 엑셀을 밟고 지나가려 했다. 늦었다. 돈이 필요했다. 더 이상 불평을 받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이 그녀의 시선과 마주쳤다. 말없는 눈빛이었지만 절망과 간절함이 가득했다. 스쿠터가 멈췄다. 혜진은 고개를 돌렸다. 인생의 한 장을 결정짓는 짧은 순간이었다. 아저씨, 오토바이에 무슨 문제 있으세요? 그녀는 큰 소리로 말하면 마음이 바뀔까 두려운 듯 조용히 물었다. 주름 가득한 얼굴, 낡은 흰 셔츠를 입은 깡마른 최고의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시동이 안 걸리네. 수리기사한테 계속 전화해도 받지를 않아. 혜진이 오토바이를 살폈다. 수리공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낡은 스쿠터와 씨름한 경험으로 그녀는 알아차렸다. 냉각수가 바닥이었다. 그녀는 가방에 든 생수병을 보았다. 오후 내내 마실 유일한 물이었다.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그녀는 병뚜껑을 열어 노인의 오토바이 냉각수 탱크에 천천히 물을 부었다. 노인은 놀라 그녀를 보았다. 이렇게 더운데 물도 안 마시면 어떡하려고? 괜찮아요. 아저씨 오토바이만 가면 돼요. 엔진 소리가 다시 울리자 노인의 얼굴은 환한 미소로 펴졌고 눈빛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작은 명함 한 장을 그녀에게 건넸다.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게. 나는 미래테크 김재성이라고 하네. 그녀는 명함을 받아들고 작게 고개를 끄덕인 뒤 엑셀을 밟고 떠났다.
뒤에는 한 노인과 다시 살아난 오토바이, 그리고 막 열린 운명의 과로가 남았다. 저녁 무렵 혜진은 배달 지연으로 월급의 20%가 삭감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아, 내가 착한 건 알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계속 힘들게 살 수는 없잖니.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명함을 들어 김재성, 미래테크 회장이라는 이름을 읽고는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밖에서는 가로등이 켜지며 창문으로 노란 빗줄기를 드리웠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내 친절함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힘겨운 삶 속에서 사치일 뿐일까? 일주일 후 해가 막 질 무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좁은 집 앞에 한 남자가 작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친근한 미소로 나타났다. 혜진 양 맞지? 나는 며칠 전에 도움받았던 재성이라고 하네. 혜진은 깜짝 놀랐다.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에서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의 굳건함이 느껴졌다. 아늑한 작은 방에서 김재성 회장은 그날 이후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자네는 내 오토바이를 고쳐준 것만이 아니야. 친절함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지. 그는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 없나? 보답이 아니라 기회일세. 혜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부엌에 앉아 놀란 눈으로 올려다보는 깡마른 어머니를 보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해보렴. 단 한 번이라도. 미래테크 빌딩은 부산의 기술 개발 중심지인 센텀시티에 있었다. 높고 현대적이며 유리 외벽은 햇빛을 반사해 하늘 한쪽을 환하게 비추며 혜진이 감히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차갑고 거리감 있는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김재성 회장의 차에서 내리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자네답게 행동하면 되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넓은 로비,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차가운 물줄기처럼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흰 셔츠와 단정한 바지가 그녀가 가진 전부이자 가장 괜찮은 옷이었다. 혜진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세상에 길을 잃은 듯한 느낌과 함께 열등감을 받고 지나가는 것 같다. 21층 회의실. 경영진이 일렬로 앉아 있었고 정중한 얼굴과 은밀한 시선이 시험하듯 그녀를 훑었다. 면접은 짧았지만 압박감이 심했다. 그 후 그녀는 기술 부서에 배정되어 새로운 제품 개발팀, 즉 자동 로봇 8 프로젝트의 데이터 검사와 기술 사양 기록을 담당하는 조수로 일하게 되었다. 기술 부서는 그녀의 상상과는 달랐다. 기름 냄새도 망치 소리도 없었다. 대신 수십 대의 컴퓨터 모니터, 3D 프린터, 벽을 따라 걸린 대형 기술 설계도로 가득 찬 환한 공간이었다.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볼 시간조차 없는 것처럼 바빴다. 팀장인 박 씨는 짧게 소개했다. 이쪽은 윤혜진 씨, 새로운 조수입니다. 측정 결과 확인과 설계, 사양 대조를 담당할 겁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갑고 낯선 시선, 몇몇은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첫 번째 의심을 극복한 지 일주일 후, 혜진은 미래테크의 업무 리듬에 점차 적응해갔다. 일부 동료들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적어도 그녀는 더 이상 낯선 사람으로 취급받지는 않았다. 민우는 묵묵히 그녀의 동반자가 되어 기술 문서나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어려움을 겪을 때 조용히 도와주곤 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아침 그녀가 막 회사에 도착했을 때 기술 부서의 분위기는 소란스러웠다.
박 팀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들어섰다. 모든 작업을 중단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프로젝트 데이터 저장 시스템이 침입당했습니다. 일부 중요 파일이 사라졌습니다. 프로젝트는 잠정 중단됩니다. 부서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누가 시스템에 접속했는가? 누가 동기가 있는가? 그리고 의심은 즉시 가장 취약한 곳으로 향했다. 기회만 되면 공격을 일삼던 신도혁이 재빨리 입을 열었다. 어제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사람은 윤혜진 조수입니다. 아마도 그녀의 작업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다.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니라 의심이었다. 혜진은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저는 요청에 따라 입력 데이터만 확인했습니다. 저장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접속 권한이 있잖아요. 도혁이 강조했다. 그녀가 새로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민우가 일어서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를 묻기 전에 시스템 로그를 확인해야 합니다.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 씨 말이 맞습니다. 보안팀이 전체 접속 기록을 확인할 겁니다. 결론이 나올 때까지 누구도 더 이상 시스템을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오후, 퇴근 후 민우와 혜진은 조용히 남아 있었다. 서버의 환한 모니터 앞에서 그들은 수천 줄의 코드, 수십 개의 IP 주소 속에서 접속 기록을 하나하나 훑었다. 갑자기 민우가 멈췄다. 새벽 1시 37분에 이상한 접속이 있었어요. 당신 계정이 아닙니다. 그는 IP 주소를 훑었다. 그리고 어떤 공식 엔지니어 계정과도 일치하지 않아요. 시스템에 숨겨진 몇 가지 다른 쿼리가 나타났다. 누군가 가상 계정을 사용해서 삭제하고 혼란을 주려고 했어요. 혜진이 속삭였다.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군요. 민우가 계속 확인했다. 비정상적인 연결은 사내의 한 개인 컴퓨터로 이어졌다. 이건 도혁 씨의 IP입니다. 몇 분 동안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나의 진실이 물밑에 비친 빛처럼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박 팀장은 내부 회의를 소집했다. 민우가 발견한 사실을 발표했지만 도혁은 여전히 태연한 표정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비밀번호를 안다면 누구든 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IP 주소만으로는 누구도 죄를 물을 수 없었다. 민우가 얼굴을 찌푸렸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설치된 코드가 있을 수 있어요. 혜진은 회의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리로 돌아와 그녀는 모든 오래된 파일, 모든 보고서, 모든 기록을 다시 열었다. 그녀는 한 번은 비정상적인 로그 기록이 근무 시간 전인 아침 7시 이전에 전송된 것을 기억했다. 시간을 비교해보니 그 시간은 도혁이 야간 근무를 하던 시간과 일치했다. 그녀는 메모를 했다. 그날 밤, 그녀와 민우는 오래된 백업 파일을 확인했다. 의도적으로 가짜 오류를 만들어 혼란을 일으키려는 코드가 나타났다. 이게 도혁 씨가 흔적을 지우는 데 사용한 겁니다. 민우의 눈이 빛났다. 그리고 이건 시스템 제어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작성할 수 있어요. 그는 의도적으로 사고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거예요. 혜진이 마우스를 꽉 쥐며 속삭였다. 다음 날, 미래테크 경영진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번에는 김재성 회장도 참석했다. 혜진과 민우는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화면에는 가상 코드, 접속 기록, 일치하는 시간, 그리고 사고 발생 직전 도역의 컴퓨터에서 해외 파트너에게 전송된 내부 이메일이 투사되었다. 김 회장은 민우와 혜진이 제시한 코드 하나하나, 차트 하나하나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점차 어두워졌다. 도역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할 말 있습니까? 도역은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저는 그 코드가 존재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이름을 도용했을 수 있습니다. 혜진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제가 무능력하다고 했죠. 그런데 당신은 저를 끌어내리기 위해 시스템 전체를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왜죠? 제가 외부인이기 때문인가요? 도역은 대답하지 않았다. 경영진은 도역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건 전체를 법무팀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회의가 끝나자 김 회장은 천천히 혜진에게 다가왔다. 자네가 아주 잘했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진실을 밝혀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도 믿음을 굳건히 지켰기 때문이야. 혜진이 고개를 숙였다. 눈이 붉어졌다. 저는 그냥 다시는 침묵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민우와 혜진은 멀리 광안리만이 보이는 19층 난간에 앉아 있었다. 있잖아요. 민우가 말했다. 이제 첫 주에 만났던 그 여자 같지 않아요. 그래요. 그녀가 가볍게 웃었다. 이제 당신은 이곳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녀의 책상은 엔지니어들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로봇 제어 명령 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구역 근처에 있었다. 복잡한 기술 설계도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와드릴까요? 혜진이 돌아보니 젊은 남자의 따뜻한 눈빛과 마주쳤다. 그는 안경을 썼고 연한 파란색 셔츠를 입었으며 학구적인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저는 제어 프로그래밍 담당 수석 엔지니어 이민우입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 머뭇거렸다. 네, 저는 혜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우는 말이 많지 않았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그녀에게 사양표 읽는 법, 검사 소프트웨어로 측정 결과 확인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자신도 어려운 가정 출신으로 웨이터, 신문 배달을 하다가 밤낮으로 공부해 국립대학 장학금을 받았다고 짧게 이야기했다. 지금 당신 기분 알아요. 그날 처음으로 혜진은 마음이 가벼워졌다. 하지만 친절은 모두에게서 온 것은 아니었다. 신도혁이라는 이름의 키 크고 차가운 얼굴, 날카로운 목소리의 엔지니어는 민우가 혜진을 가르쳐주는 것을 보고 말을 던졌다. 미래테크가 엔지니어를 뽑는 줄 알았는데 사장님 지인을 받는 거였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누군가 작게 말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경력은 있는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구세죽 노릇이나 한 건지 모르겠네? 혜진은 목이 메었다. 그녀는 대꾸할 용기가 없었다. 그 말들은 자존심에 작은 상처를 냈을 뿐이었다. 늦은 오후, 사무실 사람들이 모두 퇴근했다. 그녀와 민우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첫 번째 사양 기록 부분을 끝내야 했고, 절대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었다. 숫자 하나하나가 작은 전쟁이었다. 글을 쓸 때 손이 약간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민우가 지나가며 미소 지었다. 그렇게만 하면 당신 실력을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작게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방금 피어오른 작지만 쉽게 꺼지지 않는 빛이 있었다. 다음 날 기술 부서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로봇8 프로젝트 개발팀이 웅성거렸다.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 로봇이 프로그래밍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박 팀장은 전체 데이터 체인 검사를 요청했다. 이때 신도혁이 목소리를 높였다. 어제 사양을 검사한 사람은 새로운 조수입니다. 아마도 데이터 입력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모든 시선이 혜진에게 쏠렸다. 그녀는 몸이 굳고 입을 우물쭈물했다. 저는 꼼꼼히 확인했는데. 도혁이 비웃었다. 하루 경력으로 보장할 수 있어요?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 편에 서지 않았다. 단 한 사람, 민우를 제외하고. 그가 앞으로 나서서 그녀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단호했다. 아직 시스템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비난하지 마세요. 오후 내내 혜진과 민우는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다. 1시간 이상이 지난 후 민우는 오류를 찾아냈다. 잘못된 프로그래밍 코드 한 줄이었다. 혜진의 부분이 아니라 신도혁이 직접 담당한 제어 코드 부분에 있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다. 이게 원인입니다. 팀장이 확인했고 모두가 침묵했다. 혜진은 기쁘지 않았다. 단지 마음이 가벼워졌을 뿐이었다. 도혁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멀리서 그녀를 보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분노에 차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혜진은 창문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바닷바람이 창틈으로 살랑거렸다. 그녀는 작은 공책에 펜으로 썼다. 미래테크 3일째. 아무도 내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낡은 테이프로 붙인 엄마와 지호의 작은 사진이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이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이유였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져도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누구도 그녀를 대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도혁 사건 이후 미래테크 기술부서의 분위기는 점차 가라앉았다. 혜진은 더 이상 의심받는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회사 전체 회의에서 끈기 있는 정신과 직업윤리의 사례로 이름이 거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칭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가 관심을 가진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점차 변했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경계하지 않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도 없었다. 대신 존중과 기대감이 있었다. 어느 주 초 아침, 혜진이 막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한 젊은 청년이 모니터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해서 잘못된 명령 코드를 입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다. 혜수 씨, 무슨 문제 있어요? 청년이 고개를 들고 당황하며 말했다. 혜진 선배님, 제가 이 코드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하면 전체 데이터에 영향을 줄 텐데. 정말 너무 무서워요. 혜진은 나무라지 않고 작게 웃었다. 그녀는 그 기분을 기억했다. 숫자들 사이에서 허우적거리는 느낌, 의심의 눈초리, 그리고 실수할까봐 손이 떨릴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 느낌. 제가 처음부터 같이 해줄게요. 걱정 마요. 틀리면 고치고, 고치면 기억하고. 처음부터 서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았다. 꼼꼼하게 명령어 한 줄 한 줄,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주었다. 단순히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는 처음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일,
오류를 찾기 위해 밤을 새웠던 일, 그리고 묻기 두려워서 코드 전체 페이지를 다시 썼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혜수는 조용히 들었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혜진 선배님. 선배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미소 지었다. 그러면 나중에는 제가 지금 혜수 씨를 돕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세요. 혜진은 점차 많은 젊은 동료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귀 기울여 듣는 법을 알았다. 그녀의 차분함은 급한 마감일과 점점 더 심해지는 업무 압박 속에서 위안의 원천이 되었다. 하지만 모든 비대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 혜진의 두각은 일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특히 먼저 인정받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 그 중에는 데이터 분석팀장인 정나경이 있었다. 그녀는 유능하고 날카로우며 자존심이 강한 여자였다. 한때 경영진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유일한 여성 직원이었던 그녀는 이제 그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느꼈다. 한 내부 회의에서 혜진이 속도 측정 코드 최적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을 때 나경이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 방법은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실제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술팀의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을 피해야죠.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혜진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화내지 않았다. 그녀는 주말 동안 자신과 민우가 실시했던 작은 실험 결과와 대조 데이터를 제시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방안이 처리 시간을 14% 단축하고 처리 자원을 8% 절약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나경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그날 저녁, 민우와 혜진은 작은 가게들의 불빛이 수면 위에서 반짝이는 별처럼 반사되는 온천천을 따라 걸었다. 당신은 훨씬 더 멀리 나아가고 있어요. 그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태풍의 중심으로 밀어넣고 있기도 해요. 제가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녀가 가볍게 웃었다. 주목받는 것뿐만 아니라 현미경 아래 놓여 있어요.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신이 미끄러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녀는 침묵했다. 시선은 멀리 향했다. 저는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여기에 있을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저녁, 야근을 하던 혜진은 기술 보고서가 잘못 수정된 것을 발견했다. 숫자가 실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녀는 원본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고 분석 소프트웨어가 수정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작업한 사람은 나경이었다. 상황은 갑자기 도역의 일과 비슷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노골적인 파괴 행위는 없었다. 단지 데이터 입력 담당자인 혜진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기에 충분한 미세한 조작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직접 마주했다. 나경을 따로 만났다. 선배님이 결과를 수정하신 거 알아요. 왜 그러셨어요? 나경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목소리는 화나지도 서두르지도 않았다. 내가 너무 멀리 가고 있어서. 너 같은 사람이 이 자리를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혜진은 할 말을 잃었다. 너는 엔지니어가 아니야. 이 분야를 전공하지도 않았지. 너는 그냥 은혜를 입은 사람일 뿐이야. 이 환경에서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오래 싸워야 하는지 너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선배님은 저를 끌어내리지 않아도 위에 있을 수 있잖아요. 혜진이 말했다. 정말로 유능하시다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나경이 비웃었다. 여기서 살아남는 법을 나한테 가르치려 들지 마. 혜진은 그 일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분석 전체를 다시 했다. 직접 모든 숫자를 확인했다.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조용히 진실이 말하게 하기 위해 시스템 로그와 함께 새로운 보고서를 제출했다. 박 팀장은 두 보고서를 읽고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알았다. 나경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 그녀는 점차 주요 회의에서 물러났다. 그녀는 침묵했다. 더 이상 공격하지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도 않았다. 주말,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렀다. 어머니는 옷을 개고 있었고 동생 지호는 구석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미역국 냄새가 퍼져 있었다. 그녀는 앉아서 칠이 벗겨진 벽,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낡은 사진 액자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엄마! 저 이제 설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어머니는 여전히 옷을 개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어디에 설 필요가 없어. 그냥 굳건히 서 있기만 하면 돼. 나경 사건 이후 혜진은 여러 승진 제안을 받았다. 박 부장은 그녀를 특별 프로젝트 관리자 자리에 추천할 의사를 내비쳤다. 정식 엔지니어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는 드물게 주어지는 자리였다. 미래테크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생각이 있나? 김재성 회장이 점심 식사 자리에서 물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혜진은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와 차트, 코드들을 보았다. 한때는 멀게만 느껴졌던 모든 것이 이제는 그녀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다른 곳에 멈췄다.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지호의 사진이었다. 그녀는 3년 전 자신을 떠올렸다. 비를 맞으며 배달을 하던 모습, 고객에게 꾸중을 듣고 고개를 숙이던 모습. 시동 꺼진 오토바이 옆에 노인. 그리고 마치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던 첫 번째 코드를 붙잡고 씨름하던 젊은 동료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김 회장의 사무실을 찾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원하나? 김 회장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회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년들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열어주었으면 합니다. 자격증은 없지만 잠재력이 있는 청년들을요. 제가 교육과 감독, 그리고 필요하다면 평가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김 회장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자네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군, 혜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자네와 함께하겠네. 프로그램 이름은 브릿지, 즉 다리였다. 첫 달부터 47개의 지원서가 접수되었다. 혜진은 한 명 한 명 직접 면접을 보았다.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5개 회사에서 거절당한 여성,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기술에 대한 열정이 있는 청년도 있었다. 저는 여러분이 이미 잘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혜진은 모든 면접에서 말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지도 아래 첫 인턴 그룹이 첫걸음을 내디뎠다.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도 있었다. 간단한 코드를 잘못 써서 운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작동시킨 제품을 처음 보고 눈이 빛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인 승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었지만 그녀의 지도를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테스트 하나하나, 그리고 지식을 잊지 않기 위한 메모 방법까지 배웠다. 6개월 후,
그는 정식으로 3D 모델링 설계 부서에 채용되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는 내부 졸업식에서 말했다. 선배님은 이 회사의 문뿐만 아니라 제 미래의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이른 봄 어느 날, 혜진은 뜻밖의 사람에게서 손편지를 받았다. 나경이었다. 저는 퇴사했습니다. 아마도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제가 결코 용기를 내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굳게 지키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었죠. 그 점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녀는 편지를 접었다. 통쾌함은 없었다. 단지 늦봄의 바람처럼 가벼운 미소만 있었다. 누구나 상처는 있다. 단지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무기로 만들고 그녀는 그것을 동력으로 바꾸기로 선택했을 뿐이다. 그날 오후, 기말 보고회 후 김재성 회장이 그녀를 찾아왔다. 나는 올해 말 미래테크 경영에서 물러날 걸세, 그가 천천히 말했다. 누가 브릿지 프로그램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젊은 그룹에 잠재력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자네가 그 프로그램 전체를 맡을 생각이 있느냐는 것이야. 혜진은 깜짝 놀랐다. 저는 아직 자격이 부족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많지. 하지만 기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자네뿐이야. 혜진은 집으로 돌아와 배달원으로 일할 때 썼던 낡은 공책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다.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적어도 누군가의 삶이라도 바꾸자.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오후 햇살이 낡고 칠이 벗겨진 벽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운명을 극복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운명들의 길을 다시 그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자격증 없는 조수로 미래테크에 발을 들인 지 4년 후, 혜진은 이제 브릿지 프로그램의 디렉터가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3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기술을 배우고 혹독한 기술 세계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연말 총회는 미래 그룹의 대강당에서 열렸다. 그녀는 이 사진, 파트너, 그리고 올해 졸업한 80명 이상의 인턴을 포함한 200명 이상의 사람들 앞에 섰다. 그녀는 화려한 연설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배달원이었던 첫날, 낡은 오토바이 옆에서 한낮의 햇볕 아래 서서 시동 꺼진 오토바이와 씨름하던 한 노인을 보았던 이야기를 했다. 물 한 병, 한 번의 멈춤. 별것 아닌 것 같았던 행동.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지막 문장에서 메었다. 눈물을 닦는 사람도 있었다.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다. 조용히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가장 깊은 감정, 공감이 빛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모두가 돌아간 후 그녀는 조용히 김재성 회장의 옛 사무실로 돌아갔다. 이제는 작은 기념실로 남겨진 그곳이었다. 나무 책상 위에는 여전히 사진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온화한 미소를 띤 김 회장의 모습과 사진 아래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어지는 것이다. 그녀는 작은 꽃다발을 책상 위에 놓았다. 회장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삭였다. 김 회장은 오랜 투병 끝에 2개월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비서에게 옛날에 그 굳건한 필체로 쓴 손편지를 그녀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혜진, 내가 자네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아무도 멈춰 서주지 않는 세상 속에 내 자신을 다시 보았네. 나는 충분히 오래 살아서 알게 되었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사람이 아니라 돌아보고 허리를 숙여
뒤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자네가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낼 것이라고 믿네. 연말, 부산은 뼛속까지 시렸다. 혜진 가족이 여전히 살고 있는 작은 동네의 지붕 위로 눈이 드문드문 내렸다. 그녀는 고급 아파트로 이사하지도 새 차를 사지도 않았다. 단지 낡은 집을 수리하고 어머니를 위해 지붕을 고치고 이제 부산 국립대학교 기계전자공학과 마지막 학년인 지호를 위해 벽을 다시 칠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지호가 그녀를 데리고 옛날 단골 매운라면 집에 갔다. 식사 중에 그는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누나, 나 미국으로 1년 동안 장학금 받고 가게 됐어. 그리고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상자 안에는 제주도행 왕복 항공권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가 가보고 싶어 했지만 한 번도 기회가 없었던 그곳이었다. 누나는 한 번도 휴가를 낸 적이 없잖아. 비행기도 타본 적 없고. 이번에는 내가 누나를 데려다 줄게. 혜진은 눈이 붉어진 채 웃었다. 한 달 후, 푸른 바람이 부는 제주도에서 새 모자는 함덕 해변에 앉아 매운 떡볶이를 먹고 달콤한 봄의 추위 속에서 막걸리를 마셨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옛날에는 내가 고생할까봐 늘 걱정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내가 고생한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가장 적은 것까지도 항상 나누었기 때문이라는 걸. 바로 그것이 너를 그 누구보다 강하게 만들었지. 혜진은 어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하늘에서는 갈매기들이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다. 아직 쓰이지 않은 편지들처럼 하얗게. 1년 후, 혜진은 서울에서 열리는 공정창업 포럼의 연사로 초청받았다. 그녀는 최고의 CEO들, 정치인들, 창업자들과 함께 섰다. 마지막 연설에서 그녀는 미래테크에 대해, 성과에 대해, 성공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 한 가지 이야기만 했다. 한낮의 햇볕 아래 차를 멈추고 자신의 마지막 물병을 낯선 노인에게 나누어준 한 배달원에 대한 이야기.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경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친절함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 저는 단지 대답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친절함이 저에게, 그리고 저 이후의 수백 명에게 미래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친절함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면 세상도 따라 바뀝니다. 대강당에서 박수 소리가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처럼 울려 퍼졌다. 하지만 혜진은 단지 미소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더 이상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들으셨다면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에도 저처럼 선택의 기로에서 힘들어하고 이 세상에서 과연 친절함이 설 자리가 있을지 의심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윤혜진의 이야기는 위대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처럼 저처럼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옳은 일을 하기를 용감하게 선택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지 영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작은 일들, 누군가를 돕는 것,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 역경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 언젠가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큰 문이 될 것입니다. 만약 세상이 너무 바쁘고 너무 차갑다면 저는 이 이야기가 작은 쉼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한, 희망은 항상 그곳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골목 끝 햇살처럼
조용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공유해주세요. 친절함의 씨앗이 다시 한번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